국회에서요,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100일이 넘은 지금까지 그야말로 선고일이 안 정해지고 있습니다. 김승태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님 저희 모셨는데, 부장님 일단 뭐 예상보다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4월로까지 밀린다는 얘기까지 있는데 일단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예, 종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걸렸던 시간보다 지금 많이 늘어지고 있는데 3월 정도까지는 아마도 그 결정문을 쓰는데 서로 이제 그 뭐 이견이 있으면 그걸 돌려가면서 봐야 되고 뭐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게 그 소수 의견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지만 어쨌든 4월 18일 두 재판관의 퇴임이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야 될 사건입니다. 그 전까지 4월 18일 전까지. 자, 윤 대통령의 또 거취를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를 두고요. 그야말로 이목이 좀 집중되고 있죠. 그동안 그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희가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일단 지난해 12월 14일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양재미 변호사 본격적인 탄핵 심판을 시작을 했어요.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해 12월 14일이었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고 이 현재 탄핵 소추 의결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이날 오후에 6시 한 15분 정도였어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 탄핵 소추 의결서 정본을 현재 접수를 하고요. 그리고 이 접수된 탄핵 심판 청구 사건 순서에 따라서 2024 헌나 8이라는 사건 번호가 부여가 됐습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8번째의 탄핵 심판 사건이다라는 뜻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헌나는 탄핵 심판 사건에 이제 붙는 이 헌나고요. 그리고 사건 번호는 뭐 몇 년도 언제 그리고 몇 번째로 사건이 접수된 것인가에 따라서 8번째 사건이기 때문에 8이라는 번호가 부여가 된 겁니다.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 2004 헌나 1이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6 헌나 1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부터 대통령 탄핵 심판의 그야말로 모든 것을 대해부해 드릴 텐데 전문가분들과 함께. 자, 김승태 부장님. 그런데 사건 접수 다음 날부터 헌법재판관들이 사실 본격적으로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이렇게 취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튿날에 첫 회의를 열었다고 하는데 헌법재판소를 누구보다 좀 잘 아시니까 이 첫 회의에서는 보통 어떤 내용들이 오갑니까? 바로 첫 회의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뭐 의견을 나누고 하는 그것은 무리고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이제 처음 만난 것은 이제 어떻게 이 사건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그 운영과 그에 필요한 조직을 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주심 재판관과 이제 헌법재판소장 지금은 권한 대행이죠. 이 두 분이 이제 주로 그 의논이 이루어져 가지고 정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연구관 TF를 어떻게 이제 조직하는 문제, 수명법 재판관을 정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죠. 그런 정도이지 뭐 바로 무슨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할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제 뭐 수명 재판관, 주심 재판관, TF까지 다 구성이 되는 절차가 그때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신 건데, 자, 김익현 변호사님. 또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 판사로도 지내셨기 때문에 또 누구보다 이 프로세스를 잘 아실 텐데 사실 이번 탄핵 심판의 주심 재판관을 누가 맡게 될지도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결국 정영식 재판관이 맡게 됐어요. 그런데 이 주심 재판관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심을 정하는 것은 전산 추첨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 사건도 마찬가지고 추첨으로 하는 것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요. 주심 재판관은 심판 결정문의 초안을 작성하고
변론 시에도 다른 재판관들보다 질문을 더 많이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준비 절차라는 게 있는데 준비 절차는 재판관들 8명이 다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주심 재판관인 정영식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 두 분이 진행한 거 보셨을 거고요. 다만 변론기일에서는 재판 진행을 주심이 하는 것이 아니라 소장이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소장이 없기 때문에 네. 권한대행인 문영배 재판관이 한 것이고요. 실제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강일원 재판관이 주심이었는데 송곳 질문을 하기도 하고 답변이 부실하면 질책을 하기도 해서 재판을 잘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자, 그리고 첫 재판관 회의를 통해서 정해졌습니다. 1차 변론 준비기일이 12월 27일로 사실 확정이 됐었고 이후에 11차 변론 기일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런 명단에 대한 위치 추적을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만 하면 되지 굳이 축차 검거 후에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해서 조사할 거라는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를 굳이 왜 할까요? 대통령이 지금 홍장원 차장한테 굉장히 많은 지시를 막 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국정원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는 참 한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 출장 어떻게 하실래요? 좀 잘 이해가 간 거거든요. 어떤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네. 해임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대통령의 이 체포 지시다라고 이거를 엮어낸 것이 바로 이 메모의 그 핵심이라고. 부장님, 이렇게 영상 저희가 봤는데요. 이렇게 헌법재판관이 직접 질문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까? 아니면 이례적인 겁니까? 재판장은 헌법 재판소장 대행이 맡고 있고 그 소송 지휘를 하니까 원칙대로 하면 그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서 말씀을 나누어야겠지만은 저분들은 우리나라 그 소송에 전부 최고의 대가들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렇지 않습니까? 네. 최고의 법관, 최고의 대가들이고 많은 그 이제 그 소송과 변론을 이끈 경험이 있는 분들이고 하니 그 변론의 뭐 분위기나 흐름에 맞춰 가지고 자연히 해야 될 질문을 그냥 하시는 거고 그게 어떤 그 서로 엇박자를 이루지 않는 한 그게 뭐 자연스럽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통상적으로 자연스러운 흐름이신 거다라는 설명이신 건데, 자, 이 질문 가운데 김익현 변호사님, 그러면 핵심 쟁점으로 좀 꼽을 만한 인상적이었던 질문이 있으셨어요? 어떠셨어요? 뭐 한 3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국회 선관위의 병력을 왜 투입했느냐 그 부분이죠. 이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은 국회에 대해서는 뭐 해산을 하거나 기능 마비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질서 유지 차원에서 한 것이다. 이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밝혀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선관위는 선거 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해서 했다. 사실 부정선거 입증 관련 증거 신청이 다 기각되어서 좀 아쉬운 면이 있고 이에 대해서 특별한 증언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둘째는 이제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열렸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윤 대통령의 입장은 의사 정족수가 될 때까지 기다린 것을 보면 다른 경우보다 조금 약식으로 진행된 것은 맞지만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인데 한덕수 대행은 나와서 정상적인 국무회의라고 보긴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상적인 국무회의다 이렇게 증언을 했죠. 마지막으로 셋째는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윤 대통령이 이 부분 당연히 부인했고요. 다만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나와서 체포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긴 했는데 증언을 하고 나서 특전사령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다는 녹취록 등이 나와서 증인의 신빙성에 대해서 좀 의문이 생기기도 했고 하여간 이렇게 3가지 정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3가지 핵심 쟁점이 질문에서 나왔다. 정리해 주신 게 국회 선관위 병력 투입 왜 했나, 그리고 5분 국무회의 적법했나, 정치인 체포 지시 있었나, 이렇게 3가지 쟁점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런데요, 탄핵 심판 과정에는 헌법재판관 외에도 또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헌법 연구관인데요. 문영배 대행의 발언에서 관련 내용이 언급되기도 했었습니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 말을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이게 제가 진행하는 대본입니다. 이거 제가 쓴 게 아닙니다. TF에서 다 올라온 거고. 자,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제가 진행하는 대본이다. 내가 쓰는 게 아니다. TF에서 다 올라온 거다. 이 TF에서 올라왔다는데 TF가 뭡니까? 태스크 포스죠.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처음 이제 탄핵 소추가 제기돼서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왔을 때 그때 이제 헌법소장 대행의 지휘로 주심 재판관이 관리를 하죠. 그 TF팀을 구성을 하는데 이전에는 그 TF팀을 좀 작게 구성했어요. 한 4사람 정도 처음에는 그래 구성을 했고 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일인데 처음 해보는 형태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TF를 운영을 할지도 아직 경험이 없는 상태고 해서 말하자면 재판관님들부터 연구부는 상당히 큰 운영 재량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TF에 이제 선정된 연구관들의 임무는요. 지금 앞으로 여러 복잡하게 변론도 있고 소송이 진행될 텐데 그거하고 관계없이 당신들은 이 사건 본안 인용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각하할 것인지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다른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고 깊이 연구하라. 그런 의미의 TF였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는데 저런 큰 사건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다른 TF에 속하지 않은 다른 연구관들도 다 동원이 돼가지고 헌법재판소의 힘이 아주 총력전 형태로 그렇게 동원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설명에 따르면 다시 한번 그래픽을 볼까요? 보면은 결정 초안문을 작성하는 게 인용과 기각을 각각 나눠서 저렇게 팀을 나눠서 작성을 하게 되는 거군요. 이제 그것도 처음에는 명확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4사람이 서로 의논해가지고 이 사건은 기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기각으로 자기들의 연구 보고서를 만들 수도 있는 문제고 한데 지금 이 문제에서 TF라든지 이 내부 문제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보안의 유지입니다. 보안. 비밀이 새나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TF팀을 운영하면서 이래 보니까 재판관들은 또 나름대로 다르지만 연구관들은 숫자도 많고 뭐가 일이 있으면 의미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풀려나가는 이런 점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당신은 기각, 당신은 각하 이런 식으로 검토하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배정을 해준 거죠. 그렇군요. 어쨌거나 지난달 25일 국회 또 탄핵소추단과 윤 대통령 측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변론이 마무리됐습니다. 양측 발언 듣고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헌법을 파괴하려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탄핵 심판정에 있는 피청구인 윤석열입니다. 반성과 성찰을 거부한 채 계엄과 내란을 정당화시키는 궤변과 요소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를 파면함으로써 하루빨리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주장은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선동 공작입니다. 자, 이제는 정말로 헌재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변론 절차가 마무리되고요. 이제 평의에서 본격적인 탄핵 인용과 기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걸로 전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양재민 변호사, 이 평의라는 과정이 쉽지 않다고 해요. 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지금까지 3번이 있었는데 이 당시 평의에 참여했던 재판관들이 이런 코멘트를 남겼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이라는 게 사실 재판관들이 의견을 교환을 하면서 뭐 예. 토론을 하는 그러한 절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이 주심 재판관이었던 주선의 재판관이 예. 어둡고 긴 터널을 통과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안에 대한 뭐 난이도라든지 어려움 이런 것들을 좀 호소하면서 거기에 심적인 부담감까지 굉장히 좀 더해졌던 그러한 좀 대목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강일원 재판관의 경우에는요. 가장 힘들었던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에 이제 당시 주심 재판관이었는데요. 어둡고 슬픈 마음이었다. 대통령의 탄핵을 다룬다라는 굉장히 좀 불행한 사건을 맡았다라는 점에서 심적으로 좀 힘들었고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사명감을 가지고 부담감보다는 그 사명감으로 이 책무를 이겨낸다라는 마음으로 임했다라는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근데 김승대 부장님, 그 평의 과정이라는 게 시청자분들께서는 짐작만 할 뿐이고 정확하게 어떤 과정으로 좀 이루어집니까? 일단 회의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뭐 어떤 원탁으로 마련된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뭐 재판관님들이 지정된 자리에 착석해서 예, 그렇죠. 착석해서 회의 자료를 가지고 그 사건을 이제 검토를 하고 논의도 하고 하는 그 과정이 평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결론을 내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각자 의견을 개진하게 됩니다. 그럼 뭐 평결이라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 순서는 평이나 평결은 연구관에게도 절대 비밀이고 재판관들만 하는 것인데. 이제 제일 서열이 낮은 분부터 네. 이제 그 의견을 쭉쭉 말해 마지막에 재판소장이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결론을 내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끝납니다. 그런데 기록이나 회의록도 안 남긴다면서요? 맞나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구두로 논의하는 건데 그냥 회의 자료는 있죠. 예. 그거는 연구관들이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이 나면 이제 그 결정문 초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시 이제 연구관들에게 그 작업이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과거 재판관 증언들에 의하면 평의 과정에서 고성에만 오간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주심 재판관이 쟁점 보고를 하고 그 쟁점들 하나하나 나눠서 재판관들이 허심탄회하게 좀 본인의 의견도 개진하고 다른 재판관들의 의견도 듣고 이런 절차다 보니까 내 생각과 다른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평의 시간을 거듭하다 보면 치열하게 좀 논쟁이 벌어지다 보니까 실제 의견을 주고받다가 고성이 오간다라든지 아니면 화를 견디지 못해서 이게 뛰쳐나왔다 뭐 이런 후문도 사실 전해지기는 합니다. 김용준 전 헌재 소장이 본인의 회고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서로 의견이 각각 다른 사람끼리 모여서 토론하는 가운데 한두 개의 그 의견으로 압축을 하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정말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힘들었지만 이게 또 민주주의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김익현 변호사님, 그런데 아주 조심스럽지만요. 아직까지 선고일자 잡히지 않았어요.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런데 법조인으로서 추측을 해보시자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가장 신속하게 진행을 했지요. 예를 들어 뭐 일주일에 2번씩 하루 종일 재판을 하고 초시계까지 등장하는 초유의 재판이었거든요. 그래서 신속성에만 중점을 두고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좀 받기도 했어요. 근데 헌재 재판관들이 변론 종결되고 나서 입장을 바꾸어서 신중하게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은 재판관들 간에 평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선고 일자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야권에서는 탄핵은 틀림없이 6대 이상으로 가결되는데 국민 통합을 위해서 만장일치로 설득하기 위해서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그건 아닐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의가 잘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평의를 거친 뒤에는 평결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과거에 굉장히 촉박하게 평결을 했던 사례들도 있다면서요? 예. 평결이라 하면 탄핵 심판의 결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인용, 기각, 각하. 그 평결 절차는 먼저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의견을 내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부터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들 순서대로 의견을 표시한 뒤 맨 마지막에 문형배 대행이 의견을 내는 것이지요. 평결은 보통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 선고일 전에 넉넉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 사건 같이
민감한 사건의 경우에는 선고 당일에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판관들조차도 그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부분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선고 1시간 전에, 그리고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 당시에는 30분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예. 자, 이 기나긴 재판 과정에 결국 끝도 있습니다. 바로 탄핵 선고일 텐데요. 선고일 당일에는 그러면 무슨 장면이 연출되는지 저희가 한번 예상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 그럼 탄핵 선고가 이번에도 생중계가 될까요? 우선 이 과거의 전례를 좀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선고 당일에 생중계로 방송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과정을 정말 생생하게 지켜볼 수가 있었는데, 현재 심판 규칙에는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선고를 방송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전적으로 이 역시도 재판관들의 평의를 통해서 생중계를 할지 아닐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선고기일과 함께 고지가 됩니다. 우리가 언제 선고를 하겠다, 이걸 생중계하겠다, 아니다라고 이제 밝히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리고 역사적인 또 의미를 생각하면 생중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의 변수는 국민 여론이 지금 좀 양극화되어 있는, 분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생중계를 하게 됐을 때 생중계를 마치자마자 어떠한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공격이 이어질 수도 있는 여지도 있고,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 다양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고심하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할지도 관심이에요. 과거 전례랑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사실은 다 이제 출석을 하지 않았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변론기일 내내 출석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본인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제 첫 기일만 빼고는 출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만약에 지지층에게 호소한다라든지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는 출석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각 5시까지 5분 정도 딱 남았습니다. 지금 이 시각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기일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